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79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성길 선수 특집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성길 선수의 아마추어 시절 이야기 그리고 프로에 데뷔하면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기 이전까지를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카오코 갤럭시를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WBA 벤텀급 타이틀에 도전한 그 이야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시간과 같이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사로 맡고 계신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복싱 팬이신 김영문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찬영 선수가 일본에서 무구루마 다쿠야를 정말 화끈하게 KO시키고 WBA 주니어 벤텀급 WBA 벤텀급 타이틀을 차지한 것이 87년 5월 24일이었고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첫 방어전에서 윌프레도 바스케스에게 10라운드 KO패로 타이틀을 넘겨줬죠. 그 타이틀을 윌프레도 바스케스가 1차 방어전에서 무구루마 다쿠야에게 무승부로 지켜내고 2차 방어전에서 카오코 갤럭시에게 판정패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챔피언이 된 카오코 갤럭시를 문성길 챔피언이 불러들였고 그 카오코 갤럭시는 문성길 선수와의 방어전이 1차 방어전이었어요. 대망의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열렸는데 문성길 선수는 뭐 상대가 누구든 그 특유의 가리지 않는 그 복싱으로 카오코 갤럭시를 1라운드부터 서서히 잠식하려고 섣부르게 들어가진 못했어도 잠식하려고 준비 중인 그런 상태로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지나면서 조금씩 발동을 걸면서 한 2라운드인가 3라운드 지나면서부터 문성길 선수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자신감 있게 압박하고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또 카오코 갤럭시가 카운터에 좀 걸리는 그리고 앞면이 걸리는 그런 좀 약간 위험한 모습. 더군다나 카오코 갤럭시가 챔피언이고 펀치력이 이전에 6번에 싸웠던 선수보다는 좀 더 묵직하다는 느낌을 줬고 또 외모에서 되게 강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 아무리 문성길이라도 저렇게 대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줬던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걸렸지만 불안하진 않던 그런 그렇죠. 장면이었어요. 장면이. 그게 데미지를 입었다기보다는 굳이 저렇게 안 맞아도 되는데 저렇게 맞는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카오코 갤럭시가 확실하게 챔피언다운 관록도 좀 보여주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합을 훈련소에서 봤어요. 8월 1일에 입대를 해서 논산이었나요? 아닙니다. 송추 훈련소였는데 와. 8월 14일이 이제 2주차 되는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일요일 날. 그래서 이날 정말 눈을 빼고 기다리다가 경기를 저녁 때 내무반에 다 틀어줘서 볼 수가 그거 잘 안 있었고요. 틀어주는데. 다 틀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니까. 네, 일요일이었고 그리고 뭐 복싱이 워낙 인기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바로 복싱을 틀어서 볼 수가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카오코 갤럭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안했던 게 일단 카오사이와 똑같잖아요, 얼굴이. 워낙 펀치도 좋은데다가 내구력이 좋기 때문에 몸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문성길 선수의 강타를 맞아도 외려 끄떡도 안 하고 들어오라는 모션을 미소를 줬던. 할 정도라서 야 이게 보통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상으로 경기가 끝났을 때 아쉽다기보다는 차라리 다행이 아닐까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카오코는 막 결과 나와도 되게 자기가 왜 졌는지 모르겠다라는 두 팔을 벌리는 그런 제스처를 펼치면서 약간 되게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을 그거는 줬는데 본인 나라에서 본인 그 수많은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덕을 봤던 그 선수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표정을 지면 안 되죠. 근데 뭐 냉정하게 보더라도 문성길이 진 시합이 아니에요. 이긴 시합이라고 홈 어드밴테이지 뭐 이런 걸 하면 떠나서. 충분히 뭐 이긴 시합이라고 갤럭시가 저도 어떻게 봅니다. 완벽하게 이기는 라운드가 많지가 않아요. 갤럭시가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은 경기 왜 끊었냐? 승패보다도 아마 경기가 일찍 중단된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출 같아요.
더할 수 사실 있는데. 사실 뭐 문성길 선수가 졌다고 할 수는 없는 시합이었잖아요. 그리고 화끈하게 뭐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어도 그리고 이건 우위에 버팅이 아니라 있었고요. 본인의 그 펀치 가격에 의한 부상 뭐 그런 걸 또 조금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근데 뭐 경기가 그 사이에 중단된 게 아니라 라운드가 5라운드가 마지막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부상 판정으로 가리는 게 또 원칙적으로도 맞는 근데 시합이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바팅으로 이제 상처가 난 걸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펀치하지 않았나? 아니 펀치로 상처가 났다면 이건 TKO로 카우코 갤럭시가 방어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버팅 때문에 워낙 몸싸움이 좀 많았던 그쵸. 시합이고 네. 버팅 때문에 상처가 났다고는 봤는데 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TV에서 그 슬로우 비디오를 딱 장면을 잡아서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선수의 부상이 네. 있으면 그 장면을 잡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펀치인지 그 버팅인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때는 방송국에서 안 한 건지 안 못 한 한 것 건지 같습니다.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펀치였다면 방송국에서 의도적으로 안 했을 그쵸.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화면으로는 정확하게 그 장면을 이렇게 캐치하기가 근데 어려웠어요. 뭐 카우코 갤럭시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버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너무 오래됐는데 시합을 본 지가. 근데 아마 태국에서 했었으면 이건 뭐 무조건 그쪽 TKO로 처리했겠죠. 네. 뭐 이성렬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펀치에 의한 가격으로 보셨나요? 예, 저는 펀치로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펀치에 의해서 이게 상처가 좀 있던 게 펀치 맞고 좀 더 벌어져서 중단됐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근데 경기가 우리 황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했다면 이건 TKO가 맞지만 이게 또 벌어진 상처를 가지고 끝까지 5라운드까지 제 기억으로는 진행이 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에요. 경기 아닌가요? 규칙에 의해서 만일 펀치에 의한 가격이었고 경기가 중단됐다면 당연히 카우코 TKO 죠. 갤럭시의 TKO 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버팅으로 벌어졌던 상처가 5라운드의 펀치로 인해 더 벌어졌어도 그러면 TKO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버팅이 원인으로 돼서 찢어졌다면 그렇죠. 첫 그 상처가 버팅에 버팅에 의해서 있었다면 예. 그리고 그 후에 가격이 있었다면 그건 부상 판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있겠네요. 확률이 처음에 있지만 저는 라운드 그 초반에 버팅으로 아니, 한번 라운드 초반에 펀치로 살짝 커팅이 됐다가 처음에 좀 대주던 그 네. 기억이 있어요. 한 2, 3라운드쯤에 서로 이제 타격전을 벌일 때 그때 약간의 그 상처가 있지 않았 거기가 이제 시발점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버팅이 됐을 수는 근데 있고. 버팅이 있었던 건 맞아요. 이 시합에서 버팅이 여러 번 발생하고 서로 약간 좀 표정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카우코 갤럭시가 했던 모습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맞다면 버팅에 의해서 미세하게 약간 커팅이 났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5라운드의 결정적인 가격에 의해서 벌어지고 예, 그거 본 심판이 좀 공정하게 나름대로 경기를 중단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공정하다는 게 복싱에서 과연 그 설득력이 지금 생각하면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이 자리에 심판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 표신하지 않게 어떤 선수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시합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저는 이 있는데, 시합을 냉정하게 봤을 때는 한국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당시에 정말 명확하게 펀치에 의해서 상처가 났던 거라면 경기를 속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홈링의 어드밴티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중단해야 될 만큼의 큰 상처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더 시킬 수 있었는데 피가 좀 나긴 여기서 그쳐도 문성길 선수가 이길 만큼의 포인트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또 갤럭시뿐만 아니라 마스무라 겐지전에서도 그렇고 부상 판정이 코나두전에서도 나오고 거듭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성길 선수가 그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사실 경기가 더 속행됐다면 뭐 더 화끈한 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뭐 문성길 선수가 타이틀을 못 딸 수도 있었겠지만 뭐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성렬 이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그 홈링의 어드밴티지라는 거는 반드시 존재했고 또한 88 프로모션에서는 문성길 선수를
반드시 챔피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공을 많이 들였어. 그렇죠. 그 경기 외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했을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또 88 체육관이 체육관 전성기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영향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문성길 선수가 딱 이길 만큼의 경기를 했고 거기에 그 그래서 부상이 얼른 나와서 끌어버린. 그렇죠. 그냥 경기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그 그리고 저도 또 생각이 들어요. 옵션에 이면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카우쿠 갤럭시가 좀 억울하고 하더라도 재대결이 일단 보장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중간에 끊는 명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심으로서는 모종의 그 주최 측과의 어떤 그 그런 게 얘기가 있었겠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당시에 갤럭시가 8만 불을 받고 왔죠. 8만 불을 받고 그 옵션 2개, 그 또 한 변의 옵션은 태국에 가서 이제 리매치를 하는 그런 조건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좋은 조건으로 왔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옵션을 2개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서 카우쿠 갤럭시가 졌다고 그랬을 때는 나머지 하나를 또 자기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걸 팔 수도 있고 이 옵션이라는 것은 이면 말 그대로 이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WBC나 국제 기구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프로모터들 간의 그 옵션은 상당히 돈이 되는 그렇죠. 장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옵션을 문성길 챔피언 측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를 딴 선수랑 위험해서 안 하고 싶다 하면은 그쪽에 돈을 주고 옵션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딴 쪽에다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지인진 선수가 2004년도에 그 다시 2006년도에 재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옵션을 코시모도 쪽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페스를 상당히 그쵸. 헐값에 불러서 도전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프로복싱에서 옵션의 존재는 참 많은 그 역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갤럭시도 지금 그 김영훈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아마 갔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 좀 말 많고 탈이 많은 그 첫 세계 타이틀을 문성길 선수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로 이제 챔피언 벨트를 그 획득을 했고요. 당시에 그 저야 뭐 복싱 팬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굉장히 기쁘고 그랬었는데 같이 권투를 보던 그 훈련소 동기들은 에이 저게 뭐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약간의 비아냥도 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깔끔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렇게 그 아무튼 그 세계 타이틀은 이제 문성길 선수가 따냈고 WBA 벤턴급 타이틀이 세 번째 다시 이제 국내로 오는 그런 순간이 됐었죠. 그리고 3개월 후입니다. 88년 11월 27일에 그 에드거 몬세라트를 불러서 1차 방어전을 갔죠. 이런 선수들은 그 나라도 나라지만 이름도 참 복싱의 본토에서 온 것 같아가지고 참 정말 도전을 받는 입장에서 저는 팬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선수들 오면은 이름부터 외모부터 본토 선수들 같아서 그리고 이 선수가 국적도 그렇고요. 국적도 파나마 아닌가요? 맞습니다. 왼손잡이 파나마. 이때 당시 WBA 1위였나요? 이게 지명방어전이었나? 지명은 아니었던 걸로 지명이 기억을 상당히 해요. 높은 몬세라트는 랭커였었던 것 같아요. WBA 주니어 벤턴급 챔피언 카우사이 갤럭시에게도 도전을 네. 했었죠. 네, 1라운드부터 대차게 몰아붙여서 한번 다운도 뺐고. 아니, 그러니까 문성길 선수가 작정하고 이 선수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 이 시합은 내가 확실하게 이번에 모습 보여줘야 된다. 챔피언이라는 모습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프로 넘어와서 네. 이런 또 정통파 선수하고는 또 처음 하는 시합 이 같아요. 선수가 제 기억으로 왼손잡이였던 걸로 테크니션. 기억이 나는데. 예, 또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선수인데 뭐 문성길 선수 특유의 그 아나무인 복싱으로 예, 잘하고 네,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왼손잡이를 또 가뿐하게 또 잡았고, 예, 또 파나마에서 온 약간 검은색 피부에 약간 슬림한 체형의 전형적인 파나마 외모를 가진 기교파 왼손잡이 기교파. 선수인데 뭐 어렵사리 않게 잡고, 예, 어느 정도 그 타이틀 도전전에서 약간 실추됐던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그 정통파 중남미 선수를 상대로 강한 관록 있는 선수를 상대로 회복하는 그런 문성길 선수였고, 또 이 시합에 제가 기억나는 게 경기 시작 전에 이때가 11월이면 올림픽 이제 가을에 끝났던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김광선 선수가 정장을 입고 와서 꽃다발을 또 문성길 선수한테 증정하는 모습이 또 보여요. 아마 이 시합 보고 본인도 프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뭐 태릉 선수에서 함께 운동했던 그 친한 사이라 그런지 또 격려를 하러 왔던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 이때가 금메달을 딴 직후였죠. 네, 올림픽 끝나고 이제 은퇴 아마 생활 이제 청산했을 때 선수 생활. 프로 오기 전이었나 보네요. 프로는 전이었죠. 직전이죠. 그러면서 자기 몸값을 2억을 달라. 네. 그리고 한 번 짐일 때마다 5천만 원씩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제 막 호기를 그 그때 계약 바로 전에 그렸었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이런 시합에도 얼굴을 좀 비치시고 그렇죠. 그럼 팬들한테 비출만했죠. 올림픽 그렇죠. 금메달리스트 자격으로 네. 또 온 거니까. 팬들이 또 관심을 김광선도 넘어오나 또 이런 호기심을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걸 때문에 아 이러니 이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즐거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프로 시합장에 와서 곧 데뷔할 네.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야 참 대단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버린 어우 30년 벌써 전. 예, 벌써 그런 30년. 엊그제 시간이 같은데. 지났어요. 네. 이렇게 1차 방어전을 정말 간단하게 남미의 기교파 복서를 맞아서 문성길 특유의 문성길스러운 복싱으로 진 이겼죠. 진 이기면서 KO를 시켰고 해를 넘겨서 또 3개월 후입니다. 그 89년 2월에 그 고바야시 지야키 일본 선수를 불러서 그 2차 방어전을 갔죠. 이 선수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합도 초반에는 조금 뭐 예상외로 좀 빨리 끝나지 않나 했는데 의외로 카운터 블로도 맞추면서 맞고 허용을 하고 다리도 살짝 그 풀렸다기보다는 살짝 그 문성길스러운 그런 펀치를 허용하는구나라는 느낌도 좋고 문성길 선수도 이 경기에서 한 휘청댔었던 번 정도. 기억이 나는데 예. 문성길 선수가 그 어쨌든 프로에 넘어와서 그렇게 그 데미지 받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데미지라는 게 그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주먹을 만났으면 카오사 갤럭시 같은 선수였으면 아마 다운이 됐을 건데 문성길 선수 살짝 무릎만 살짝 몇 센치 정도만 이제 내려갔다 오는 정도에 살짝 0.5초 정도 풀리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카오사 갤럭시와 문성길 선수의 대결 구도도 또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성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바로 다운도 안 당할 뿐더러 바로 또 역전스러운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아무래도 뭐 실력은 문성길 선수보다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프로 경력이나 이런 관록이 또 프로에서의 그 쌓은 관록을 또 무시할 수 없다는 거를 또 이 시합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이 고바야시 선수가 뭐 순수하게 기량 자체로는 문성길보다 떨어질지언정 이건 맷집이 또 상당히 좋았던 네, 걸로 또 기억나요. 이미 매다운 매도 좀 많이 맞았고 문성길 선수보다 또 그 안에서 경력과 경륜도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문성길 선수로서는 아 프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성장의 발판이 되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합은. 하여튼 그 이 고바야시 지야키 선수는 좀 특이했어요. 문성길 선수의 주먹을 그 허용을 하면 할수록 다른 선수들은 다 무너지고 포기하고 그 전의를 상실하는데 이 선수는 처음엔 충격을 받더니 나중엔 맞으면 맞을수록 더 대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복서 특유의 그 근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근데 같고요. 일본에서 문성길 선수를 인정 안 하는 게 또 요 시합이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시합보다도 이제 마스무라 겐지. 그러니까 이 두 시합이 우리 뭐 단초 제공을 좀 네. 했죠. 아니 우리나라 특A급 선수도 아닌 한 B급 B 플러스 정도 되는 선수한테 이렇게 고전하는 문성길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두 시합을 본다면. 하지만 뭐 그 실력적으로는 상대가 안 됐고 네네. 워낙 그 고바야시 선수에 대한 그 평가가 낮았었는데 이런 선수가 문성길 챔피언한테 저 정도 하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놀라움을 줬던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고바야시 시아키가 그 다음에 또 기회를 갖나요? 아니면 이제 세계 타이틀 기회는 없었죠. 아, 근데 복싱이 원래 이제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 상대성에서 어느 정도의 서로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오느냐에 따라 A급 선수와 C급 선수도 이런 박빙의 초반이지만은 박빙의 승부도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이 복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펀치력으로 이제 모든 것을 그 해결하는 문성길 선수였는데 그 펀치가 어떤 강약 조절이 없이 계속 같은 템포의 강의 펀치가 나가다 보니까 이 고바야시가 맞으면서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왜 예전에 싸움 구경하다 보면
그 아주 큰 주먹을 아니면 약간 센 주먹을 맞았을 때 상대방이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저 고바야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아다리가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문성현 선수하고. 그 문성현 선수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던가 뭐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던가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주먹은 들어가는데 그 좀비처럼 계속 들어오니까 문성현 그렇죠. 선수 질릴 수밖에 없겠죠. 질리다 보니까 네. 또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네. 자, 아다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2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이때 88년도에 문성길 선수가 카우코 갤럭시에게 그 이기기 3주 전에 네. 김용광 선수가 먼저 챔피언이 됐었죠. 네네. 치탈라타. 그렇죠. 그래서 두 선수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방어전을 갖고 김용광 선수 역시 태국 선수였던 치탈라타를 이제 이기고 또 지명도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역시 또 옵션을 상대 쪽에서 쥐고 있게 됐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2차 방어전까지 마치고 3차 방어전은 그 옵션을 이행하기 위해서 태국의 원정 방어전을 이제 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6월 달에 그 김용광 선수가 소트 치탈라다에게 타이틀. 태국에 넘어가서 타이틀을 그러고. 날렸죠. 안타깝다. 정말 잘했는데 네. 그 판정은 또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그 치탈라다 쪽으로 이제 갔고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제 김용광 선수 얘기인데 김용광 선수가 최용수 선수나 뭐 최호삼 선수 정도의 운만 따라섰으면 그 조금 더 김용광 선수가 좀 더 이렇게 롱런도 하고 평가도 좀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참 어떤 운을 얘기하시는 거죠? 최용수 그 최용수 선수 선수의 같은 경우는 올란도 소토와의 방어전 때 그 한 라운드에 두 번이 다운되고 30초 이상이 남았었어요. 2라운드죠. 2라운드에. 그러면은 30초면은 다리가 완전 풀린 상태에서 30초를 버틴 경우에 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낮은 펀치든 센 펀치든 이제 잽 정도의 주먹을 허용하고 세 번을 다운돼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걸 버텨가지고 그걸 역전을 시켰어요. 최용수 선수는. 그거는 본인 실력도 있지만 운이 아니면 그 30여 초를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30여 초가 남았는데 한 번만 더 다운이 되면 이제 끝나는 시합인데 그걸 버티고 역전을 시켰고 그 다음에 미타니와의 그 두 번째 2차전 1차 방어인가요? 1차 방어. 일본에 왔을 때도 그게 옛날에 일본인들의 그런 경우였으면은 그 분명히 박찬희 같은 선수 타이틀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거는 최용수가 진시합으로 나왔을 건데 최용수가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케야마와의 이제 1차전 그 시합도 그게 무승부 시합이 저는 졌다고 봤는데 저도 좋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셨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이번에는 진짜 위험하다 했는데 무승부로 무승부로 살아나고. 방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최용수 선수 또 챔피언 될 때 아르헨티나 원정 갔을 때 선수도 전적은 좋지만은 그 선수가 또 A급 선수도 아니었어요. B급 정도가 됐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약체 챔피언하고의 또 운이 좋은 그런 세계 타이틀 도전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최용수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뭐 시합 대전 운이라든가 시합 경기 자체만으로의 운으로 따졌을 때는 그 최용수 선수가 정말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운이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김용광 선수 같은 경우는 정반대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끔씩 좀 아쉬움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성열님의 이런 분석은 처음 들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 김용광 선수도 정말 운은 없었지만 국내에서 어쨌든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잡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참 운이고 하지만 원정 가서는 치탈라타와의 경기 또 갤럭시와의 경기 다 운이 없었죠. 그래서 최용수 선수 센서 경우는 플래치도 예, 저는 그 운이라고는 사실 좀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미타니와의 방어전, 뭐 1차 방어전 때 최용수 선수가 편파 판정으로 타이틀을 뺏기지 않은 것, 그것이 큰 저는 행운으로 그것은, 생각해요. 예, 다행인 부분인데 그건 아마 운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공정하게 너무 홈 어드밴티지 전 너무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근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미타니가 이겼다고 보기엔 정말 좀 이상한 경기였어요. 좀 그러니까 유효타가 없었어요. 정말 적은 차이지만 네. 최용수 선수가 이긴 경기다. 그렇게 따지면 변정일 야마구치 변정일 야쿠시. 야쿠시 시즈나 박찬희 오구마나
뭐 임재신 오니즈카 임재신 오니즈카. 차남은 뭐 유리 뭐 이런 선수. 차남은 유리지만 아, 좀 그건 아니에요. 저는 무승부라 같고요. 뭐 그런 여타 기존에 그 전에 많은 시합들이 너무 억울한 시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합을 저는 최용수가 저 벨트를 풀고 오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일본의 횡포를 횡포를 생각했을 너무 때 거기에서는 좀 운이 따르지 그렇죠. 않았나. 거기에 눈높이로 봤을 때는 1차 방어전도 조금 위험할 수 그걸 있는데 운이라고 안 보면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렇다면 김용광 선수가 레오파드 다마쿠마와 한 경기는 그것도 일본에서 그런 공정하게 거 평가 나왔다. 판정을 생각한다면 운이 좋다고 표현을 표현을 해야 했는데 되는데. 김용광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한 시합 딱 한 시합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남은 시합들은 거의 운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최용수 미타니를 운이라고 하는 그 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93년도에 너무 일본의 독한 횡포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80년대에 너무 많았습니다. 90년대 그 최용수가 보여줬던 경기력으로는 미타니가 보여준 게 없어도 당연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들었지만 그날따라 또 너무 또 깔끔하게 공정하게 생각만큼 공정하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네. 또 따지면 일본에서 그런 그 운이라고 볼 네, 수도 있네요. 그걸 운이라고 하는 고시모토 건 사실 지인진전과 뭐 크게 점수 차가 그렇게 비슷한 그쵸, 것 같았어요. 뭐 최용 그 시합을 열거해서 보면 최용수만큼은 좀 공정한 분위기에서 시합을 한 굉장히 공정했어요. 그런 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정을 하다케만 1차전에서도 봤다는 게 근데 결국 하다키면 2차전 돼서 더 좋은 경기 내용으로 하고 풀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일본의 편파 판정은 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이라고 사실 다 그런 건 그쵸,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 그 것 지역과 프로모션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변정일 선수와 그 야쿠시지 야스에이 선수와의 경기는 나고야에서 나고야 그 제3지역 일본에서도 가장 횡포가 심했던 아. 그 나고야에서 벌어졌던 경기고 나고야가 심하고 또 지인지 선수와 코시모토 다카시와의 경기는 그 후쿠오카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그 코시모토를 챔피언을 만들려는 그런 그 의도가 이제 표출된 시합이었고 그 임재신 선수와 오니즈카 이런 경기들은 사실 그 교웨이 프로모션의 작품인데 90겐 요코를 배출하고 일본의 명문 프로모션이죠. 하지만 그 교웨이 프로모션에서의 그 시합의 판정이 그런 홈 어드밴티지가 좀 많이 나왔어요. 90겐 요코 때부터 시작해서 오니즈카 때 아주 정점에 달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최우수 선수는 그런 그 프로모션에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지방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정말 그 공정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정렬님 말씀처럼 운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그 있겠네요. 미타니는 그런 큰 대형 프로모션 소속 선수는 아니었나 보죠? 대형 프로모션은 아니었지만 비즈니스를 그 테이켄 쪽에서 테이켄. 봐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최용수를 2번이나 불렀을 정도면 거액을 주고 2번 불렀을 정도면 이따니의 존재감도 대단했죠. 네. 그때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전 KO승으로 이제 그 가다가 그렇죠. 최용수 선수에게 브레이크가 1차전에서 한번 동아의 타이틀은 그때 일본에서 했었나요? 동양 타이틀이 아니라 논 타이틀전이었나? 밑단이가 4전 4KO승일 때 동양 타이틀에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승인이 안 났어요. 그 밑단이가 랭킹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용수 선수의 세계 랭킹을 노리고 불러서 논 타이틀전을 치렀는데 판정패를 당했고요. 일본에서. 추후에 동양 챔피언에 오르죠 밑단이가. 모르고 최용수한테 바로 최용수를 불렀던 것 같아요. 1차전도 꽤 돈 많이 받은 17만 달러인가? 맞나요? 저 1차 방어전, 그러니까 예, 두 번째 예. 경기를 얘기하는 1차 거죠. 방어전, 예. 하고 2차 두 번째 부를 땐 더 돈이 올라가서 또 부르고. 하여튼 일본은 최용수한테 꽤 많은 외화를 지급하고 여러모로 행운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외화를 주고 결국은 타이틀을 주셨죠. 무서워 그런 걸로 보면 한 100만 달러 가까이 뭐 지출하고 결국 타이틀 갖고 와버리는. 이 운에 대한 얘기는 각각의 그 개인의 그 생각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또 그쪽으로 그쵸. 운 좋은 선수 이렇게만 절대 받아들이지는 그렇지 않으셨으면 않습니다. 좋겠습니다. 최용수 선수 정말 강한 선수입니다. 강자한테 더 강한 선수가 최용수 선수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성렬 이사님이 얘기하신 그 의도, 예. 그 진의를 그 정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전혀 말씀을 최용수 선수 드렸어요. 실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요. 그렇게 이제 2차 방어에 성공하고 카우쿠 갤럭시와의 옵션 이행을 위해서 89년 7월 9일이었습니다. 그 김영광 선수가 지고 한 보름 정도 지난 후였겠네요. 다시 이제 방콕으로 날아가서
리턴 매치를 갖게 되는데 이 시합은 89년도 저희가 연도별 토크에서도 얘기를 네. 좀 했던 것 같은데 가장 문성길스럽지 않았던 시합. 네, 제일 무기력한. 그렇죠. 그러니까 문성길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경기가 네. 프로 커리어에서 아니 아마추어까지 합쳐도 아마 이 경기만큼 무기력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이미 고인이 되신 이영래 트레이너께서 말씀하신 대로 캔 뚜껑 따다가 손 빈 게 진짜 컨디션에 영향을 갖는지 안 갖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또 문성규 선수가 또 해외 아마추어 때부터 국가대표에서 해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태국이라고 해서 꼭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을 것 같진 않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대표에서 꽤 오랜 시간을 국제대회를 많이 치렀던 국제대회는 거의 선수인데, 원정이셨으니까. 예,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다 다녔으니까 아시안 게임, 뭐 뉴델 심지어 뭐 뉴델리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시합은 뭐가 틀어졌는지 코칭 스텝 간에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뭐 병뚜껑 따다 손에 비어서 이게 잘 지혈이 안 된 건지. 근데 이런 시합 잘 같은 모르겠어요, 경우는 여러 요소가 복합이 된 것 같은데 뭐 병뚜껑을 따다가 이제 손이 나갔을 수도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태국이라는 그 지역이 한국 선수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계 타이틀을 이제 따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지옥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뭐 심적인 압박감, 부담감, 관중들의 그 호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부담을 좀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전 시합에 김용광이 타이틀을 푸는 걸로 이기고 잘한 시합을 하고도 타이틀 푸는 그렇기 걸 보고 때문에 좀 부담을, 시합을 압박을 느낄 판정까지 수도 있겠네. 가면은 승산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초반에 좀 무리했나 이렇게. 뭐 시합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기량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선수 본인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컨디션도 뭐 이제 많이 좀 끌려다니는 복싱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100% 발휘를 못한 것 처음으로 같아요. 문성길 선수가 시합을 포기한 듯한 그냥 주저앉아 스스로 그냥 그거는 주저앉아버리는. 복부를 이제 데미지가 있으니까 앉았는데 복부에 맞았나? 마지막 다운됐을 때는 그냥 코너에서 좀 주저앉아버린. 한 번 더, 그때는 한번 더. 11라운드에는 그냥 경기가 문성길 선수도 끝난 것처럼 그렇게 모션을 취했는데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하는데- 보냈나 봐. 이게 카우코 입장에서는 그걸로 성이 안 풀리니까 멋지게 때려 눕혀야 된다. 일으켜라 그런데 이런. 다시 또 역전이 될 것 같은 또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12라운드에? 아니 12라운드에 12라운드에? 문성길 선수가 잘 싸웠어요 또. 아무튼 문성길 선수답지 않게 경기를 포기하려는 듯한 인상. 예. 그로 보였던 정말 안타까웠죠. 혹시 이성열 이사님께서 문성길 선수를 만나셨을 때 예. 이 카우코 갤럭시전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없었나요? 그 시합에 대한 거는 이제 시합 자체 예전에 활동하실 때 시합 그 내용보다는 그 시합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말씀을 대해서. 왜냐면은 이 시합 이때가 이제 20대 중반 후반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이 문성규 선수 외에 모든 선수들이 선수 출신들의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건 뭐 지나간 얘기인데 왜 이제 하느냐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궁금한 복싱 얘기를 여쭤보면 그분들은 그건 좀 이게 지나간 옛날 과거 얘기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는 그런 그러니까 걸 느낌을 받았어요. 시합에 졌다는 그거보다는 그 시합이 이루어지게 그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딱 그 시합 얘기할 때 우리는 시합 영상을 생각하고 하지만 이분들은 그 전에 막 코칭 스텝 매니저와의 뭐 그런 사소한 갈등. 갈등, 예, 그게 더 잔상이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또 그런 뭐, 관계들 그런 또. 얘기들이 좀 이제 깔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 대한 좀 실망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그 시합 자체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건지 지워버리고 좀 그런 싶은 느낌을 건지. 받았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 본인의 커리어에서 가장 그 좋지 않았던 그 경기를 굳이 꺼내서 또 얘기를 뭐 하고 싶지는 않을 그리고 것 참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안 꺼낸 것 같아요. 이렇게 패한 시합 얘기는 괜히 하면은 한데 이제 문성현 선수 주먹이 좀 세잖아요. 뭐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이제는 뭐 연세도 있고 하니까 팬 서비스 차원이라도 좀 속 시원히 밝혀주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문성현 선수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 시합뿐이 아니라 이제 와다나베 지로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보고 했었는데 뭐 그런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이제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근데 문성길 선수 입장에서는 카우코보다 와다나베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제 제가 생각할 생각에는. 땐 더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문성현 선수는
뭐 테크니션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나나코나도를 잡은 거 보면 그리고 어찌됐든 나나토노 선수가 뭐 와다나베지로에게 그렇게 밀릴 그 실력도 아닌 것 같고요. 단 이제 왼손잡이라는 게 있는데 문성기 선수가 왼손잡이한테 약하진 않았어요. 다 이겼죠 뭐. 왼손잡이한테는 뭐 나중에 시합에서 고전한 시합이 그리고 하나 와다나베지로가 이런 그 펀치력이 강한 선수들한테는 뭐 이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카와게사이 갤럭시라든가 문성기 선수 같은 뭐 펀처들하고의 시합을 했을 때 와다나베지로가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 문성길 선수가 타이틀을 뺏기면서 그 챔피언 1기 시절이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도 상당히 그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이 난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는 뭐 돈으로 그 사왔던 벨트를 다시 돌려주고 왔다 뭐 이런 그 까내려가는 그런 기사들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문성길 선수는 끝났다, 이제 은퇴하겠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즈음에 다시 재기전을 갔죠. 4개월 후에 로메오 오프리아사 이 선수를 5라운드에 KO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 체급을 내리게 됩니다. 한 체급을 내려서 그 90년 1월 20일 나나코나도라는 선수를 불러들여서 그 매니저인 김철우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타이틀 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이 경기도 정말 대단했던 격전이었어요. 1라운드부터 재밌었죠. 결과가 조금 이제 또 이 전과 같은 그런 석연찮은 판정이 나와서 그렇지 저는 이 시합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는 가장 뭐 최고의 시합이라고 할 수 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시합으로는. 그래서 이런 시합만 계속 이제 나왔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의 복싱 인기가 많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여튼 저 이 시합을 굉장히 명승부로 최고의 명승부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나나코나도 그 표정이 약간 문성길 선수를 너무 약간 내려보는 듯한 느낌을 처음엔 받았거든요. 그랬죠. 올라 표정이. 네, 맞기 전에는. 그러니까 문성길 선수 뭐 시합 영상을 보고 약간 뭔가 봐도 엉성하고 저 정도면 내가 저 충분히 정도면, 잽으로도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영상에서 봤던 그 이상의 그 무대뽀 같은 그러나 특유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질서 있는 리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1라운드 두 번이나 다운되면서 표정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 경기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세계는 넓고 강자는 많다. 와, 이 선수도 뭐 보통 하드 펀처가 아니잖아요. 네. 로만을 4번인가 5번까지 다운시키면서 펀치 타이틀을 스피드가 엄청, 했는데 문성길 선수가 어떤 그 망치 같은 그런 주먹이라면 그 코나도는 송곳 같은 그런 찌르는 펀치로 펀치였는데 날카로운데. 대단한 위력을 정말 지녔던 것 같은데 이런 선수를 맞아서 전혀 기가 눌리지 않고 제압하는 문성길 선수를 볼 때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문성길 선수도 다운돼도 별로 그렇게 데미지를 입은 듯한 모습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성길 선수도 역시 코나도에 펀치를 맞고. 예. 근데 그때 그날 걸렸던 주먹들이 한 번은 잽으로 다운이 됐고 들어가다가 그러다니까 스텝이 이제 엎히다 네. 보니까 되신 거고 두 번째는 확실히 맞고 두 번째도 거의 잽성 그런 중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정태를 크게 허용할 분도 아니지만 문성근 선수가 그 시합에서는 이제 반짝이로 그 두 번 다 그렇게 그러니까 오죽 충격이 없었으면 씩 웃는 게 너무 순진무구한 그런 표정을 지시더라고 웃음이. 근데 좀 불안했어요. 저는 보면서 네. 야, 저거 제대로 걸리면 아무리 문성길이라도 어려울 텐데 이런 막 불안감이 있어서. 근데 1라운드부터 보여줬던 그 격전이 왠지 저 끝까지 9라운드에 끝났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12라운드까지 그런 게 이어졌으면 과연 문성길이 이겼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 정도로 아무튼 근데 문성길 선수가 이게 디펜스가 불안한 면이 있지만 그 큰 정타는 허용하는 걸 별로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카바링은 조금 허술하시지만 그 문성길 선수 특유의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찌르듯이 스트레이트성 훅을 던질 때 보면은 그걸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그 공격 화력 자체가 방어였던 것 같아요. 문성민 선수한테는. 그래서 큰 주목을 허용한 거를 좀 많이 크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상대한테 맞기 전에 내가 먼저 꽂아버린다 약간 이런 식의 권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좋은 시합이었는데 네. 결과가 또 이제 부상 판정으로 또 예,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진 쪽에서 네. 카오코 갤럭시가 그랬듯이 나나 코나도 코너에서도 아, 이거 참 그 좀 어이없다는 이때도 그런 옵션이 걸 있었나 했어요. 봐요. 예, 있었죠. 로만과의 그러니까- 지면 방어전 이후에 무조건 재대결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옵션을 그 이행하려고 나중에 입찰까지 갔어요. 네. 입찰까지 갔는데 스페이스. 국내에서 이제 불렀던 그 가격이 안 그 되겠다. 예, 못 미쳐서 결국은 스페인으로 날아가게 되죠. 뭐 그때 기사도 잡지에 기사도 났지만 이미 이때는 훈련소에 입소해서 있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프로모션 측에서 되게 많이 예전에 뭐 아마추어 때 국가 뭐 그거 뭐라 그러죠? 국익을 위해서 또 뛴 거 뭐 여러 가지를 해서 70일 휴가를 받고 훈련 캠프를 어디죠? 케냐? 김갑수 관장님이 계신 그 케냐에 차렸다고 그때 잡지에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합을 보면은 그 나나 코나도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저 원정 경기였네요. 그쵸. 문성희 선수도 그쵸 서로- 제3국에 서로 스페인에서 원정 했으니까. 경기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원정 가는 느낌 TV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문성희 선수가 원정 시합을 가고 그쪽에서 제3국에서 홈게임이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제3국에서 왜 그런 걸까요? 스페인 아즈마 넬슨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즈마 넬슨. 이때가 또 뭐 넬슨이 이때 왔었어요. 네, 와서 왔었어요. 라커에서부터 쭉 같이 몬 있었고요. 타이틀 시합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은 로만이라는 또 명장을 또 잡아내죠. 이때 또 심판도 유명한 리차드 스틸 심판이 오시고 근데 생각보다 로만전은 관중석이 좀 약간 좀 별로 안 찼다는 걸 보고 내가 약간 좀 놀랬던 기억이 나요. 약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90년 1월 그 네. 새로 두 체급의 타이틀을 문성길 선수가 따냈는데 네. 복싱의 인기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7, 80년대랑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성길 선수의 네임밸류 또 프로복싱의 전반적인 어떤 대중들로서의 그 시각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코나두와의 그런 명승부를 통해서 챔피언이 됐는데도 그리고 명챔피언 로만과 1차 방어전을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중석이 좀 꽉 차지 않은 상단이 근데-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근데 로만 선수가 우리나라 복싱 팬들한테는 그렇게 뭐 크게 알려지지 않은 A급 숨겨진 A 복수 아니었을까요 이때는? 숨겨졌다고 해도 전 세계 챔피언으로서 그렇게 많은 방어를 했고 업적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낮에 TV 중계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만전도 대낮에 중계됐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2시인가 3시쯤에 네, 그때 했었어요.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조금 낯설었어요. 네. 나나 코나두와의 타이틀 매치는 저녁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땐 저녁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요맘때부터 대낮에 중계하는 그런 게 조금씩 어느 이제 생기기 순간부터 시작했어요. 2시, 4시 뭐 이런 때 화날 때 시합을 토요일 날 이렇게 시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복싱이 그 프라임 타임을 들어갈 수 없는 네. 예, 그런 그 처지가 돼버린 거죠. 이때는. 그렇게 힐베르토 로만도 이제 KO 종료 TKO지만 한 차례 다운을 뺏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완승을 거두면서 1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 로만은 90년대 토크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보름 후였죠. 그때 네.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불기의 객이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90년 10월에 마스무라 겐지와 2차 방어전을 갔는데 이때 88 프로모션이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선수들의 시합 주기예요. 그러니까 3, 4개월을 넘기지 않고 그렇죠. 꼭 그때마다 이제 선수들의 어떤 방어전, 김용광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치러 왔다는 것은 뭐 극동이나 동아 그쪽도 많이 지키려고는 했지만 그런 쪽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은 해봅니다. 마스무라 겐지와 이제 2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이 경기도
부상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 연소라고 그러죠. 깨끗하게 좀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문성길 선수가 갖게 되는 이제 이 경기마저도 이렇게 돼 버리니까 대중들로부터 좀 싸늘한 그런 시선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실력에 의한 이런 결과라기보다는 문성길 선수가 눈두덩이가 좀 약한 편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런 걸로는 어떻게 자기가 본인 실력 외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성길 선수로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문성길 선수의 잘못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그 정도는 한국 복싱 팬이라면 좀 그 정도는 감안을 좀 하고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갤럭시와의 경기도 더 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 더 할 수 있었는데 끊었잖아요. 끊었고 오광수 선수와 리카르도 로페스처럼 정말 끝장을 맞춰. 그 분수처럼 피가 쏟아져서 못 할 수 없는 그런 시합이라면 다들 납득을 했을 텐데 나나 코나두와의 경기도 사실 더 시켜도 네. 무방했던 그런 상처라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마스모라 겐지전에서 마저 뭐 이 경기 때는 좀 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합으로 보여줬지만 과거에 이제 두 번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문성길 선수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평가가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프로모션의 좀 과잉 보호 뭐 그런 쪽으로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뭐 사실 이때 끊질 않고 계속 시합을 진행시켰어도 마스무라 엔지가 문성길 선수를 역전 KO로 이긴다는 거의 뭐 확률상은 너무 낮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끝을 보는 그 모습을 그 갤럭시전이나 나나코나두전이나 이 두 시합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끝을 봐서 결과가 좋았다면 아마 그런 그 오명을 나중에 문성길 선수가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문성길 선수의 탓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마스무라전마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스무라 쪽에서 일본에 가서 아 이건 아니다. 또 일본 팬들도 야 이거 더 하면은 마스무라가 이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설마.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나? 왜냐하면 마스무라 겐지가 카우사이 갤럭시의 강타를 24라운드에 걸쳐서 견뎠잖아요. 더구나 1차전은 상당히 선전을 했고 2차전은 경기 종료 6초를 남기고 레퍼리 스톱으로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랑도 그렇게 맞짱을 깠는데 문성길 야 이거 마스무라가 할만하니까 끊어버렸어. 끊어버렸어. 야 문성길 지난도 챔피언 될 때 두 번이나 그랬는데 또 그랬어. 이제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일본 팬들의 시각에서는 문성길 그러면은 좀 그런 쪽의 그 챔피언이라는 이미지가 좀 쌓인 것 같아요. 마스무라를 겁냈다 와 이런 식으로 막 과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한국 팬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마스무라 겐지 정도 레벨의 선수가 문성길 선수에게 그런 항변을 해주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좀 억지스러운 얘기인데 또 일본 팬들의 입장에서는 갤럭시랑도 그렇게 했던 마스무라인데 문성길 선수 주먹은 뭐 견딜 수 있다. 뭐 아마 이렇게 또 판단했던 사실은 것 문성길 같아요. 선수 주먹이 더 세다고 많은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주먹 일발 필도 그 원펀치로는 문성길 선수가 더 세다는 태국 선수들의 얘기도 들었고 저는 또 여러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마스모라 겐지 선수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문성길 선수 그 부인하고 어머니께서 문성길 선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뭐 참석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안 갔겠죠 당연히. 아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었는데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또 다른 면이 우리나라 만약에 한국 선수가 그렇게 크게 졌던 경우에 그리고 가족이 나중에 본인 그 선수를 이긴 선수를 자기 가족을 이긴 선수를 다시 또 연락을 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우리나라 정서로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게?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사실 확인을 좀 거친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마스무라 겐지가 좋은 선수였죠. 일본 복서로서 참 괜찮은 선수였는데 결국
세계 타이틀에 4차례나 도전하고 챔피언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뭐 잘 살고 계신 걸로 그렇게 전해지곤 있는데 예. 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문성길 선수 또 2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50분이 또 지나가 버렸는데요. 2부에서는 이 마스무라 겐지 선수의 얘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3부에서 91년도로 넘어가서 최고의 나나코나도 시합이었죠. 그렇죠. 나나코나도 2차전부터 또 문성길 선수의 나머지 얘기들을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엔딩은 김영무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다들 힘든 삶을 살고 계신데 이렇게 복싱 우리에게 좀 기쁨을 줬던 문성길 챔피언을 추억하면서라도 그 힘든 점을 좀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